낮은 곳을 하늘로 여기는 일은요, 추석 전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한 두 달에 걸쳐 가지고 이재명 정권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고 성공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그 예, 굉장히 그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제 우리가 민생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평상시에 경제를 설명하면서 생태계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했잖아요. 사실은 사회경제 생태계나 자연 생태계나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생태계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한다면 먹이사슬 체제, 이 피라미드 구조로 우리가 흔히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책에서 봤었던 그림이 먹이사슬 체계잖아요. 피라미드 모양의. 피라미드 모양에 있어서 먹이사슬 체제 속에서 우리가 가장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게 그 가장 그 취약한 생명체들이죠. 가장 힘이 없는 생명체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존재로 인해 가지고 전체 먹이사슬 체제가 그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이냐에 따라서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계의 안정성이라든가 건강성이 좌우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그 뭐 공부도 했고 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경제 생태계에 있어서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이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이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경제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생을 살리려면 결국은 이 부분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뒤에서 다시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먼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다카이치라는 그 이 여성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 아베라는 이제 별명까지 이제 이렇게 붙어 있던데 그렇죠? 그만큼 이제 결국 뭐냐면 이제 이 다카이치가 내놓는 경제적인 그 지점이 아베노믹스를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러한 별칭이 붙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시에 뭐냐면은 그 아베가 사실은 자민당에서도 굉장히 극우 정치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 다카이치라는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신사참배도 하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뭐 다케시마가 자기들 영토라고 독도가 그다음에 이제 예국인 혐오 이게 지금 사실은 전 세계적인 극우들의 어쨌든 공통적인 어쨌든 그 현상들이긴 한데요. 거기다가 이제 그 자민당은 굉장히 이제 그 오랜 집권 속에서 굉장히 그 부패한 정치 세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파벌, 나눠먹기식으로, 그 다음에 뭐 족벌,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떠오르는 굉장히 전 근대적인 정치 세력으로서 이제 그러니까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파벌 정치에 기초해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쟁 상대였었던 고이즈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40대 정치인으로서 40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자민당의 정치 개혁을 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슬로건을 내세웠고 그다음에 이제 연령적으로도 이제 세대 교체를 이제 그러니까 얘기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과거와 일본 사회의 미래의 어쨌든 간에 이런 대결로서 이미지가 보여졌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카이치가 쉽게 이제 그러니까 승리를 했어요. 물론 자민당에 그러니까 여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정파들 파벌들의 그러니까는 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아베 세력뿐만 아니라 아소 세력들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그 세력들의 지지를 끌어냈기 때문에 이제 쉬운 승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반면에 일본 자민당이 일본 국민들 혹은 일본 사회가 바라는 길과 얼마나 멀리 동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실은 변화가 힘들구나. 다시 한번 이제 그러니까 확인시켜줬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에 비해서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나라라는 생각을 사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일본 극우들은 기본적으로 강한 일본을 얘기하고 있죠. 국가주의적인 관점이죠. 국가주의적인 관점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다카이치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베노믹스의 재판이라는 것은 저는 자부월족, 즉 자기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는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자부월족이 길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아베는 사실 문재인 정권 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일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일본을 대변하는 어떤 정치인이었다면은 이제 이 여자 아베인 다카이치는 이재명 정권에 있어서 그래서 상대해라 어쨌든 간에 이런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죠. 높아지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단기 집권하고는 물러나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전 총리가 이제 저는 경주를 방문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그러니까는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곧 물러날 사람하고 무슨 또 정상회담이냐는데 저는 그것도 잘한 일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다카이치가 그러니까 사실은 다카이치를 직접 상대하는 것보다는 미리 그러니까 일본의 정치판의 분위기를 약간 그러니까 길들여 놓을 필요가 있죠. 길들여 놓을 필요가요. 그러니까 다카이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남의 기회가 없었고 상대한 적이 없었는데 그 앞에 그러니까 바로 전임 총리가 사실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러니까는 역사적인 역사를 그러니까 직시를 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노부치 선언 때부터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계승한다는 이러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더 극우로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는 저는 제동을 걸었다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바로 이제 그 뒤를 이유는 다카이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임 총리하고 전혀 다른 그러니까는 강경한 길을 가게 되면은 사실은 한일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일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일본의 언론들도 한국과 일본이 지금은 그러니까 다툴 상황이 아니다. 지금 다툴 상황이 아니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것도 저는 그런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간에 그런 정치적인 얘기 이전에 외교적인 문제보다는 이 다카이치가 아베노믹스를 그러니까는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 얘기를 잠깐 언급하고 오늘의 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는 긴 추석 연휴를 보내고 처음 맞는 이제 그러니까 주말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길지 않게요.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된 다카이치 이제 그러니까는 관련 기사입니다. 10월 8일자로 이제 그러니까 보도가 나온 건데 다카이치가 그랬죠.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바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엔화 가치가 폭락을 이제 그러니까는 했죠. 폭락을 했어요. 10월 4일 날 당선됐으니까 이제 뭐 한 일주일뿐이 안 된 이제니까 지금 일본 자민당 총재로서는요. 근데 금리 인상은 바보라는 얘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일본의 인플레이율이 소비자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았던 나라에서 많이 올라가서도 낮았던 나라에서 그러니까는 굉장히 더디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더디게 떨어지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카이치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물가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경제학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수요가 견인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가지고 발생한 인플레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다. 즉 공급 측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인데 이걸 가지고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러니까는 경기에 그러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견 먹을까 틀린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푼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사 연합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카이치가요. 일본은행은 정부와 경제 목표와 일치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본은행은 정부 경제 정책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위 수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위 도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이 그러니까 협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협조를 해야 된다. 이건 물론 그러니까는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법에 의하게 되면은 정부의 경제 정책과 그러니까 우리가 협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지만은 일본은행의 결정이 정부 경제 정책과 일치를 해야지만이 이게 그러니까는 사실은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는 중앙은행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는 좀 이제 그 인식이 독립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문제가 있는 식으로 이제 읽히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베가 그러니까 2022년도에 저희 말해서 총 맞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 사망했었잖아요. 여름에 걸로 기억하는데요. 22년도에요. 지금 3년 전 정도 되죠. 8월 달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 22년 5월 달 기사인데 밑에 있는 건 한국일보에서 아베가 당시에 뭐냐면 일본 은행은 정부의 자회사다. 그리고 1,000조 엔이 넘는 일본의 국가 부채는 안 갚아도 된다. 원금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사실은 인식의 연장선에 있는 거죠. 일본 은행은 중앙은행을 보는 거니까는 이 자민당의 정치인들의 그러니까 사실은 사고 체계를 반영시켜 주는 겁니다. 저는 그 원론적인 얘기에서는 굉장히 뭐니까는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당시에도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힘이라는 것은 발권력이잖아요. 돈을 찍어낼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근데 그 돈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그 가치, 소위 말해서 우리가 불안화폐죠. 불안화폐요. 소위 지폐라는 것은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하나의 종이돈이잖아요. 이게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정부의 경제력의 뒷받침을 정부의 경제력을 가지고 사실은 가능한 것이고, 정부의 경제력이라는 것은 조세권이잖아요. 국민이 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에 기초한 거잖아요. 정부의 경제력이라는 것은요. 그런 점에서 국민 전체가 그러니까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한 신용인 겁니다. 신용인 겁니다. 원래. 그러다 보니까는 영란은행 같은 경우 영국의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우리가 하나의 롤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영란은행을 만들 때도 영란은행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그러니까 하나의 금고지기 역할을 하는 민간은행으로서 그러니까는 출발을 하지만은 정부의 그러니까 금고지기 역할하는 하나의 은행으로서 은행이다 이런 식의 규정을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중앙은행이라는 것은 정부의 은행이 그러면서 동시에 민간은행의 은행이다, 시중은행의 은행이다 이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일부는 그러니까 맞는 얘기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아베노믹스라는 것이 우리가 계속 돈을 찍어내가지고 일본 경제의 문제를 풀려고 했던 하나의 접근이었잖아요. 제가 처음 2013년도 4월 달부터 일본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돈을 대규모로 찍기 시작할 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전에 있었던 양적 완화의 차이를 규정하기 위해서 양적 질적 완화라는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 엄청난 돈을 찍어냈죠. 돈을 찍어내가지고 정부를 지원해줬죠. 제가 그거를 보면서 처음부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말도 안 되는 하나의 그러니까 이론이다. 제가 이제 굉장히 비판적으로 제가 평가를 했었잖아요. 초창기에 굉장히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인식과는 달리 저는 처음부터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제 문제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일본의 엔화 가치가 너무 높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 과거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다카이치가 이제 그러니까 10월 4일날 당선됐죠. 당선됐으니까 딱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지난 건데 대규모 양적 완화를 이제 그러니까 이 통화 완화 금리를 이제 올리는 것은 바보다 같은 짓이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을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동원하겠다 이겁니다. 경제를 그러니까 부양하기 위해서 재정을 그러니까 동원하겠다 이겁니다. 재정을 동원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그러니까 빚을 내 가지고 그러니까는 재정을 동원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증세는 지금 뭐 할 가능성은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빚을 내 가지고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그러니까는 국채 발행을
국채 발행을 뒷받침해 줄 것이 결국은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이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뭐 구조개혁은 어느 정권이나 다 얘기를 하죠. 일본에 지금 잃어버린 30년이다 보니까 구조의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구조개혁은 얘기를 하죠. 아베도 그러니까 세계의 화살을 얘기를 하면서 구조개혁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그러니까 사실 추진이 그러니까 좀 이제 제대로 안 된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성과도 그러니까 사실 없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아베노미스 계승할 거를 그러니까 시장은 예상을 하고 실제로 이제 본인도 이제 그런 메시지를 많이 던졌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바로 뭐 어떻게 이걸 해석하겠습니까? 아, 인플레가 더 악화되겠구나. 지금 가뜩이나 지금 그러니까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인플레율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로 지금 돼 있는데 일본이니까 인플레율이 안 떨어지는 걸로 지금 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더 악화되겠구나. 돈을 풀면 기계적으로 이게 연결시키는 거죠. 기계적으로. 인플레가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인플레가 꺾이는 것은 그러니까 물 건너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올라갈 수가 없는데 단기 금리는 어차피 그러니까는 일본은행이 금리를 그러니까는 올리지 않는다면은 단기 금리는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결국은 중장기 시장 금리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되게 한 3년물, 5년물 이상 이 부분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죠. 특히 이제 장기물, 10년물이라든가 20년물. JGB라는 것은 Japanese Government Bond라서 일본 국채를 표현하는 영어식 표현이죠. 일본 국채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했죠. 지난 일주일 동안에요.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갖는 의미를 그러니까 잠깐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대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그러니까 일본은 어쨌든 간에 국제 금융시장에서 큰 손 중에 하나니까요. 장기 시장 금리 그러니까 일본 장기 국채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은 올라갔을 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 것은 일단 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러니까는 뭐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가기보다는 인플레가 그러니까 예상된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반영되는 거잖아요. 인플레가 잡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그럼 이게 이제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경로로 되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요약되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는 엔화 가치가 떨어지죠.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러니까 인플레가 생긴다는 얘기는 일본에 이제 우리가 엔화 가치가 상대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하나의 떨어짐으로써 그러니까 미치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그 대체 관계에 있는 뭐 예를 들면 미국채의 수익률도 그러니까 따라서 좀 올라가는 이러한 이제 그러니까 요인이 있을 거라 이겁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이제 크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장기 국채 수익률이 그러니까는 미국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미국채 수익률을 결정하는 미국 내부의 어떤 힘이 사실 더 크기 때문에 하고 오히려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 가치에 대한 그러니까 실망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경로로 이렇게 나타나겠지만은 그래서 엔화 가치가 이제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고 소위 말해서 엔 달러가 상승을 하는 거죠. 상승하는 건데 이게 이제 150엔을 돌파했잖아요. 140엔대에 있다가요. 돌파했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한 석 달 전부터죠. 7월 달부터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10월 초 이전까지 보게 되면은 대개 150엔 밑에서 그러니까 이게 엔화 가치가 형성돼 있었죠. 그러다가 다카이치가 당선되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급등을 했죠. 그래서 150엔을 넘어서 153엔까지 돌파했었죠. 어저께는 잠깐, 어저께래요. 금요일 날은 잠깐 떨어졌지만은요. 미국 시장에서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미치는 영향은 되게 이렇습니다. 이제 수익률 조정이 일어날 게 아닙니까? 일본의 그러니까 일본 국채가 그러니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자금을 그러니까 자금을 투자하는 그러니까 일본 국채 투자하고 미국 국채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엔화 가치, 달러 가치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두 가지로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하나는 뭐냐면 엔화 가치 하락에 따라서 엔화 가치 하락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일본에 투자한 자금들이 예를 들면 미국 투자자들이 달러를 동원하다가 일본에 투자한 자금들이 그만큼 손실을 보는 거니까요. 엔화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요.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빠져나오려고 하겠죠. 빠져나오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미 국채에 대한 그러니까 이 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그러니까 보상해주기 위해서 미 국채 수익률이 또 상승하는 걸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하겠습니까요? 앞에서 얘기했듯이요. 그림으로. 실제로 보게 되면요. 다카이치가 당선되기 전인 10월 3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1달러당 147.45엔에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주말 거치고 나서 거치면서 10월 6일 날 새로 시장이 열렸던 10월 6일 날 보게 되면은 우리는 연휴였었지만은 금융시장에는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150엔을 돌파해 버립니다. 150엔을 단번에.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3엔 정도가 그러니까는 폭등했으니까는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한 거죠. 빠른 속도로요. 그리고 나서 10월 9일 날 153엔을 돌파했었고 10월 10일 날 조금 조정받아가지고 152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152엔 150한 3엔 정도 밑에서 형성됐고 미국 시장에서는 152엔 밑에서 이렇게 형성이 됐더라고요. 잠깐 조정이 됐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147엔에 있던 것이 한 152엔 후반까지 갔으니까는 상당히 엔화 가치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은 그러니까 상승을 한 거죠. 그만큼은 상승한 건데 어느 정도 상승했느냐 하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한 얼핏 계산했을 때 제가 기억이 한 3%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일본 국채 수익률을 보게 되면 10년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월 3일 날 1.661%였었어요. 그때 미국채 10년물은 4.119%. 그러니까 녹색은 그러니까 미국채입니다. 파란색이나.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10월 6일 날 그 다음 날 장에서 그러니까는 일본 국채는 계속 상승을 보여줬고요. 1.686으로 상승을 보여줬었고 미 국채도 바로 다음 날이니까는 일시적으로 올라갑니다. 4.162%로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듯이 엔화 가치 하락과 그다음에 미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 거죠. 단지 반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엔화 가치 하락이 더 크게 그러니까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제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손실을 그리고 회피하기 위해서는 그 위험한 통화를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국제 수익률을 기대하는 요구하는 시간보다는 빨리 이제 반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화 가치에 훨씬 더 빨리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보게 되면요. 10월 10일 마지막 날 그러니까 지난주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은 10년물 수익률이 일본 10년물 수익률은 1.694%로 한 0.03%포인트가 올라간 거예요. 0.03%포인트가요. 상대적으로 엔화 가치 하락에 비해서는 적게 올라갔다 이거죠. 적게 올라갔습니다. 적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는 이 첫날에도 그렇고 마지막 끝나는 시점에서도 보게 되면은 엔화 가치 하락이 일본 국채 수익률에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는 크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통화 가치의 변화가요. 크게 나타났어요. 반면에 미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그러니까 첫날 그 다카이치가 당선되기 바로 직전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수익률이요. 4.129%에서 4.057%로. 물론 이제 10월 10일 날은 미국의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충격을 받았죠. 소위 말해서 미중 간에 다시 관세 전쟁이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이제 트럼프가 이제 X에다가 글을 씀으로써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충격으로 그러니까는 하락한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수익률에는 그러니까 크게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통화 가치에 집중적으로 반영된다는 얘기는 일본의 그러니까 다카이치의 그러니까 경제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더 그러니까는 악화시켜 가지고 결국은 엔화 가치를 그러니까는 크게 하락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 확인된 것입니다. 확인된 거예요. 특히 뭐냐면은 이제 장기물일수록 10년물보다는 20년물이 이게 보게 되면은 빨간색은 저기 오렌지 색깔은 20년물이고요. 일본 국채요. 반면에 이제 파란색은 이제 10년물입니다. 만기가 10년짜리예요. 10년물은 1.661에서 1.694니까 0.03%포인트 정도 이제 증가한 거잖아요. 지난 일주일 새예요.
반면에 20년물은 2.614에서 2.718이니까 0.1 정도가 그러니까 0.1%포인트 정도가 증가한 거니까는 한 3배 이상 그러니까 더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수록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신뢰도가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일본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은 더 높은 그러니까는 보상을 원한다 이거죠. 그만큼 뭐냐면은 일본 경제에 대한 불신감을 반영해 주는 거겠죠. 장기물일수록 상승폭이 크다는 얘기는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국채 시장의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고 이거는 결국 뭐냐면 이제 일본의 국채 이자에 이제 그러니까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는 그 발행한 국채에 대한 이자 부담에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화 가치 이제 하락이 굉장히 이제 크게 이제 그러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21년 7월 달부터 21년 그러니까 여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까지 최근이라면 8월 달까지죠. 8월 달까지 인플레율, 소위 말해서 이제 근원 인플레율, 핵심 인플레율, 소위 말해 중앙은행인들이 보는 핵심 인플레율 가지고 보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은 소비자 물가고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PCE 개인 소비 지출 지수로 이제 본 건데 미국은 이게 가장 최고를 찍었던 것이 5.58%였었습니다. 5.58%예요. 22년 그러니까 우리가 한 여름 경우에 그러니까요. 5한 거의 6%로 정점을 찍고 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한 2.9%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로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4.83%를 정점을 찍고 나서 1.85까지 내려왔으니까요. 핵심 인플레율이요. 평상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2.1%로 소비자 물가고 이거는 이제 핵심 인플레율, 농산물하고 석유류 가격을 뺀 이제 부분이죠. 핵심 인플레율이라는 것은요. 이게 1.8까지 내려왔으니까 한 3%포인트 내려온 거예요. 3%포인트 정도 우리는 내려온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최고로 올라갔을 때가 4.2였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원래가 저물가가 지속되었었잖아요. 저물가가. 근데 여전히 뭐냐면 2.7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별로 안 떨어졌다는 얘기죠. 1.5%포인트 정도뿐이 안 떨어진 거죠. 더군다나 뭐냐면 최근에 그러니까 굉장히 오히려 그러니까는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좀 다시 올라가는 모습까지 이렇게 강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본의 그러니까 인플레는 굉장히 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아베노믹스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는 금융시장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는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베 시기하고 아베가 그러니까 2013년도에 집권을 했잖아요. 14년도에 집권을 해가지고 2020년 8월 정도까지 이렇게 집권했으니까 아베 시기를 보게 되면은 초창기엔 굉장히 그러니까 물가 목표치를 벗어나가지고 올라간 시기 이 빨간색 박스가 목표 부분이죠. 올라간 적도 있었지만은 금세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떨어져가지고 저물가가 계속 지속됐었고 심지어 디플레도 그러니까 나타나고 그랬었죠. 디플레도요. 근데 현대는 보게 되면은 아베 시기에 비해서 굉장히 인플레는 높은 상황이잖아요. 상황이 다른데 그러니까는 아베노믹스를 다시 되풀이하겠다? 돈을 찍어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과연 맞는 얘기냐 이거죠. 이게 맞는 얘기냐 이거죠. 이건 사실 그러니까는 다카이치는 지금 인플레율은 공급 측면의 인플레율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금리 긴축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베노믹스는 물가와 관계없이 사실은 그러니까는 제가 혹세무민의 경제학이라 했잖아요. 혹세무민의 경제학이었다.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된 것이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 다카이치가 왜 아베의 길을 선택하는가? 정치적인 노선은 비슷하죠. 강한 일본을 그러니까는 예치면서 그러니까는 성장을 그러니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베노믹스가 그런 게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돈을 대규모로 찍어가지고 엔화 가치 떨어뜨리겠다 이거예요. 엔화 가치 떨어뜨리게 되면은 일본의 수출이 그러니까는 수출이 증가할 게 아니냐.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기업들이 돈을 버는 대기업들 중심으로 돈을 많이 벌 테니까는 돈을 벌면은 그러면 그걸로 투자도 할 것이고 투자하게 되면 고용도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하면은 임금도 인상되고 또 소비도 증가해가지고 그러면 세금도 많이 거치고 그래서 국가 채무도 그러니까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식의 얘기라 이거죠. 그런데 제가 뭐라 했습니까요? 어디서부터 작동 안 됐다 했습니까요?
수출 증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증대로 고용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했잖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요? 엔화 가치 기준으로는 수출은 증가한 걸로 보이지만은 달러 기준으로는 오히려 떨어졌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뒤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요. 그래서 실패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투자를 할 필요성을 못 느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게 지금 보게 되면 파란색 막대기는 아베 시절에 그러니까 경제 성적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베 이후 그러니까 지난 그러니까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 성적표입니다. 이걸 보면 이제 그러니까 왜 다카이치가 아베노믹스를 다시 선택했는가가 수치상으로는 보입니다. 성장률이 그러니까 아베 때는 한 1% 정도 그러니까는 연평균 1% 정도로 그랬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0.2%로 뚝 떨어졌어요. 근데 가계 소비도 마찬가지로 아베 때는 0.3% 굉장히 거의 그러니까는 그 약화됐지만은 0.3%씩 증가했고 반면에 코로나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그러니까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민간 주택도 코로나 이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베 때는 그러니까 한 1% 정도 증가를 했고요. 수출에서 봐보세요. 수출에서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증가했죠. 연평균 한 3%씩 그러니까 증가했다 이거예요. 아베 이 시기에는요. 그 이후에 2%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베노믹스가 더 나은 게 아니냐? 예? 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인식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베노믹스가 이 수치가 사실은 별로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하고 비교하니까 이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는 뭐냐면요. 아베노믹스를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베 시기에 주가가 많이 그러니까 회복이 됐잖아요. 주가가 많이 회복됐습니다. 아베 임기 동안에 한 117%가 니케이 지수로 보게 되면 117%가 그러니까 상승을 했으니까요. 당시에 같은 시기에 S&P 500이 한 139% 증가했으니까는 상당히 그러니까는 오랜 그러니까는 그 자산시장의 침체 속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죠. 보여줬는데 최근에 다카이치가 그러니까 당선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을 한미일 세 나라를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해보니까 코스피 최근에 그러니까 3,600을 돌파하는 등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카이치가 10월 4일에 당선됐기 때문에 10월 3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린 10월 3일 날이 연휴였었기 때문에 10월 2일 대비로 금요일까지 보게 되면 한 1.7%가 올랐어요. 수익률이요. 우리나라는요. 이것도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걸로 이제 우리가 5일 만에 1.7%니까 굉장히 크게 올라간 거죠. 근데 니케이는 비슷한 시기에 같은 시기에 보게 되면 7%나 올랐어요. 7%나. 다카이치 당선되고 난 이후에도 한 5% 넘게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일본 주식이 굉장히 이렇게 뜨거운 모습을 보이는 거죠. 반면에 S&P 500은 그러니까 요 기간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해 다카이치 효과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아베노믹스가 가게 되면 다시 그러니까는 이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네? 그럼 소위 말해서 아베도 사실 이걸 노렸었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 대한 부양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이런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보게 되면 지금 일본 수출은 사실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지난해 드디어 일본이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을 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3%가 무너졌습니다. 3%가 무너졌어요. 3%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3% 안팎에서 이렇게 저기 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 점유율이요. 근데 일본이 3%가 무너졌어요. 작년에 그러니까요. 한때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에 10%가 넘었던 나라입니다.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10%가 넘었던 나라가 3% 밑으로 이렇게 쭈그러들었습니다. 아베가 집권하기 전에 4.4%였었어요. 세계 시장 점유율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액이 한 8천억 달러 됐었습니다. 8천억 달러, 달러 기준으로요. 근데 지금은 한 7천억 달러니까는 거의 그러니까 천억 달러가 줄어든 거예요. 천억 달러가 줄어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소위 말해서 환율 효과로 그러니까는 수출의 그러니까 성장 기여도는 높게 나타났지만은 달러 벌이로는 별로 그러니까는 이 그 기여도가 크지 않았다. 예? 오히려 그러니까는 줄어들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업 입장 속에서는 엔화 기준으로는 돈을 벌었지만은
더 설비 투자를 늘려가지고 생산량을 늘릴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 달러 기준으로, 그러니까 판매량 기준으로는 늘지 않았기 때문에, 달러 표시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파는 가격으로는 판매량은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더 중요한 거는 일본의 그러니까 임금입니다. 임금이요. 노동자들의. 이게 상용직만을 기준으로 한 건데, 상용직만을 보더라도요, 상대적으로 일용직이라든가 알바 이런 직종보다는 좀 나은 상용직을 기준으로 한 건데, 이게 이제 월급입니다. 월평균 이제 명목임금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거니까요. 이거 보게 되면은 아베가 집권하기 전인 2012년도에 집권하기 전에 월평균 임금이 35만 7천 원 정도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다 한 10원 정도 곱하게 되면 한 357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제 남성이 44만 6천 원, 그리고 여성이 23만 3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아베가 사실 이제 권력을 내놓기 바로 직전, 코로나 팬데믹이 있기 바로 직전 2019년도에 보게 되면은 딱 보기 시작이 되면 다 떨어졌죠. 평균을 보게 되면은 3만 4천 원 정도 줄어들었고요. 남성조차도 3만 2천 원 정도 줄어들었고, 여자도 물론이고 다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2023년도 통계까지 지금 집계가 돼 나와 있는데, 보게 되면 또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보게 되면 이제 전체 평균은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지만은, 2019년 수준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2012년하고 비교하게 되면 여전히 그러니까는 낮은 상태잖아요. 명목임금으로 조사해야 됩니다. 실질임금으로 보게 되면요, 예를 들면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그러니까 물가가 굉장히 인플레가 높아졌었잖아요. 물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조금 올려준 게 이거인 거예요. 올려준데도 불구하고 2012년 수준이 회복이 안 됐다 이거죠. 그러면 실질임금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실질임금으로 계산해보게 되면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2012년도에 이게 맨 왼쪽이 전체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남성, 여성인 겁니다. 잘 이렇게 구별하세요. 제일 왼쪽에 전체 평균을 보게 되면요, 2012년도에 37만 9천 원이었었는데, 실질임금으로요. 2023년도에 얼마로요? 30만 9천 원, 30만 원이 지금 위태위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다면 300만 원 좀 넘는 게, 300만 원 내가 위태위태해진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그러니까 실질임금이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300만 원대 후반대거든요. 이거 우리나라보다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용직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네?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 다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어요. 네?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가 살아날 수가 없죠. 내수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는 그러니까 거의 포기한 것 같아. 돈을 그렇게 많이 찍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내수가 안 살아나는 거예요. 임금이 안 살아나는 겁니다. 네?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일본같이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내수가 안 살아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살아나기 힘들거든요. 네? 예, 생태계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태계가 망가진 거예요. 생태계가 망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가 망가진 상태 속에서 돈을 아무리 공급해봤자 돈이 안 돌아요. 우리보다 화폐 유통수가 더 낮죠. 여긴 0.5대니까요. 우리나라는 0.6대고요. 예? 거의 뭐 누가 더 거의 더 나쁘냐를 시합하듯이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일본의 국채 발행액을 봐보세요. 일본의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올해 그러니까 해계년도 2025년도 해계년도, 일본은 4월달부터 그 다음에 3월달까지를 그러니까 해계년도로 쓰고 있잖아요. 2025 해계년도에 일본의 국채 발행액이 1130억 엔, 아니죠. 이게 단위가 조엔이니까 1129조 엔. 1129조 엔. 그러니까 1130조 엔 정도 되는 거죠. 일본 GDP의 거의 그러니까 2배 정도 되는, 네? 이 규모죠. 국채 발행액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 증가했다 이거죠. 계속 증가했어요. 그 아베 시절부터 이제 굉장히 빠르게 많이 증가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국채 발행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는 아베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네? 아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원금은 상환할 필요 없다. 차환하면 된다. 이거 돌려받기 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이자는 갚아야 되잖아요. 이자는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본 국채에 대한 방어 능력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게 이제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도 제가 여러 번 설명했듯이요. 근데 뭐 외국인 방어 능력은 둘째치고 이자 부담을 봐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사실 그러니까 아베가 집권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많이 국채를 찍어내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거의 제로 마이너스 금리까지 이렇게 지속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 90년대보다 오히려 그러니까는 국채 발행액은 일본 정부에 그러니까는 부채는 막 2배, 3배씩 증가해도 이자 부담액이 그러니까 오히려 줄어든 거예요. 과거에 10조 엔 정도, 과거 10조 엔 이상을 그러니까 이자를 갚았던 지급했던 것을 이게 한 7조 엔대로 떨어졌으니까는. 그러니까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코로나 시기 동안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10조 엔을 다시 돌파했거든요. 10조 엔을요. 예? 10조 5천억 원 정도 이렇게 기록을 했으니까요. 올해 해계년도에요. 그러면 이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일본의 장기 국채가 상승을 한다는 얘기는 장기 국채에 대한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주요 국가 선진 국가들이 국가 채무에 대한 그러니까 이자 상환 능력, 이자 상환 부담이 급증을 함으로써 이게 커다란 경제의 내관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잖아요. 프랑스라든가 이런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다시피요.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재정을 동원한다면은 국채를 계속 발행해가지고 재정을 동원한다면은 일본 은행이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뒷감당을 해줘야 될 텐데 일본 은행이요. 일본 은행의 자산 규모를 보게 되면은 아베 시절에 아베노미에서 지속되는 시기에 그러니까 쫙 이렇게 굉장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이게 아베 시절에 일본 은행이 찍어낸 돈의 규모입니다. 165조 엔 정도 찍어내다가 바로 직전에 그다가 이게 736조 엔 정도까지 736.5조 엔 정도까지 이렇게 증가했으니까는 엄청나게 그러면 찍어낸 거잖아요. 엄청나게 찍어낸 겁니다. 찍어냈는데 이거는 이제 아베노미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 은행이 사실은 그러니까는 돈 찍어내는 걸 멈췄어요. 사실상이요. 거의요. 왜? 이게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됐다 이거죠. 네, 도움이 안 됐다 그러는데 근데 이걸 다시 이제 확장하겠다는 거죠. 지난 3년 6개월간에 한 41조 엔 정도를 축소시켰는데 아베 집권 기간에 한 9년 동안에 572조 엔을 이렇게 추가로 찍어냈거든요. 네? 추가로 찍어냈단 말이에요. 일본 GDP 규모를 그러니까 넘어서는 정도로 그러니까 찍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겨우 3년 6개월간에 소위 말해서 회수한 게 41조 엔 정도인 거예요. 근데 이거 다시 또 찍어내겠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이게 과연 그러니까는 일본 경제를 살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얘기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다카이치가 아베노미스를 되풀이한다는 얘기는 아베노미스는 실패한 걸로 사실 대부분 전문가들, 일본 내부에서도 뭐 실패한 거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다시 지금 꺼집어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아베 때보다 더 나쁜 상황 속에서, 더 상황이 나쁘다 이거죠. 아베 때보다. 예? 그러니까 아베 때는 굉장히 마이너스 금리와 그다음에 심지어 제로 금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나마 지속할 수 있었지만은, 그리고 본인은 그러니까 이걸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거 하겠다는데 경제 성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됐거든요. 네? 아베 집권 기간 동안에 성장률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는 주도했던 것이 수출이었는데 수출도 그러니까 엔화 기준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허상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다시 하겠다? 이거는 일본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제 금융시장에는 저는 일본 경제가 커다란 충격을 나타내기 전에는 큰 영향은 못 미칠 것 같아요. 그만큼 일본 경제의 영향력은 굉장히 지금 줄어드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줄어든 상태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다음 기회에 한번 할 기회가 있겠지만 달러의 리스크, 달러 자산의 리스크가 그러니까 달러의 리스크가 굉장히 지금 이제 커지고 있는 여기에 좀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